내 삶에서 남자라는 챕터는 오래전에 덮어두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마음 한쪽에서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났다. 그 다음부터 나는 내 삶을 단단하게 윤곽 짓는 일에만 집중했다. 여수의 조용한 골목, 내가 소유한 작은 건물 1층 간판엔 소연커피라고 적었다. 인테리어는 손수 정했고 테이블 높이는 내가 앉아 시험해본 뒤에야 고정했다. 바리스타 수업에서 반복해 익힌 동작들은 몸에 배었다. 분쇄도, 추출 속도, 물줄기의 굵기, 3도 커피처럼 일정한 비율로 흘러주면 좋겠다고. 나는 자주 생각했다. 아침 8시가 되면 셔터를 올리고 음악을 낮게 튼다. 늘 먼저 오는 손님은 옆 동네에서 걸어오는 어르신들이다. 신문을 펼치고 따뜻한 아메리카노에 설탕 반 스푼. 그 시간이 지나면 인근 병원의 간호사들이 교대 전후로 들른다. 급히 테이크아웃 컵을 받아 나가며 오늘도 화이팅이요 하고 손을 흔드는 모습이 익숙해졌다. 점심 무렵엔 골목 공방에 젊은 주인들이 간간히 들어오고 오후엔 햇빛이 긴 창을 실선처럼 가른다. 커튼의 흔들림, 유리잔의 그림자, 스팀 노즐에서 올라오는 고운 김. 나는 그 모든 것을 좋아했다. 혼자여서 불편한 건 없었다. 오히려 편했다.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누구에게 기대할 필요도 없고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만 쓰면 된다.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나는 믿어왔다. 그날 오전도 달라 보이지 않았다. 물 온도를 맞추고 원두를 갈아 첫 추출을 뽑았을 때 문이 가볍게 열렸다. 처음 보는 남자였다. 검은 셔츠와 베이지색 바지. 옷은 과하게 새 것도. 무심하게 헝겊도 아닌 정리된 느낌이었다. 그가 문 안쪽에서 잠시 멈춰 가게를 한 바퀴 훑어보았다. 빈자리를 찾아 앉기 전 한참이나 메뉴판을 보고서야 고개를 들었다. 사장님이세요. 나는 습관처럼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기 주인입니다. 그가 짧게 웃었다. 가게 분위기가 참 차분하네요. 커피도 그럴 것 같고요. 문장 끝에 달라붙은 약간의 숨. 너무 미끈하지도 무례하지도 않은 말씨. 요즘에선 쉽게 듣기 어려운 온기가 있었다. 나는 주문을 받았다. 어떤 커피로 드릴까요? 따뜻한 아메리카노요. 진하게요. 주문서를 적는 동안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나는 분쇄도를 평소보다 아주 약간 곱게 돌렸다. 추출이 시작되자 얇은 향이 올라왔다. 커피가 컵에 차오르는 동안 나는 손목의 무게를 일정하게 유지했다. 폼 위에 뜨는 얇은 빛깔. 컵을 그에게 내밀며 물었다. 근처에 새로 오셨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며칠 전에 바로 앞 빌라로 이사 왔습니다. 박스 정리하다가 쉬고 싶어서요. 그럼 자주 뵙겠네요? 그러고 싶네요. 그는 창가에 앉아 두 손으로 컵을 감쌌다. 창밖엔 작은 제라늄 화분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카운터 안에서 그를 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시선은 자꾸 그쪽으로 기울었다. 또래로 보였다. 묵묵한 인상. 급하게 웃지 않지만 말끝에 남는 부드러움. 괜히 마음 한쪽이 잔물결처럼 움직였다. 그날 오후 내내 머릿속은 조용하지 않았다. 테이블을 닦고 원두를 채우고 정산을 하는 동안에도 틈만 나면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상하다.
나는 이제 이런 감정과는 멀어진 줄 알았는데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며 거울을 봤다. 물기가 맺힌 유리 너머로 내 얼굴선이 비쳤다. 세월이 남긴 가는 주름들. 눈꼬리에 완만한 곡선. 혹시 내가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던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다음 날, 거의 같은 시각,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가 들어왔다. 이번엔 얇은 베이지색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어제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다. 오늘도 어제처럼 진한 아메리카노 부탁드립니다. 먼저 말을 건 건 그였다. 나는 짧게 웃으며 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맛있게 내려드릴게요. 라고 답했다. 추출 레시피를 어제와 같게 유지하는 대신 물줄기에 시작을 한 박자 늦춰 향을 조금 더 끌어올렸다. 유리잔 너머로 그가 책 한 권을 꺼내 펼쳤다. 책등이 달아 있었고 종이 질감이 오래돼 보였다. 읽는 사람의 속도가 느리다는 건 나쁜 것이 아니다. 커피와 책은 서두르지 않을 때 맛이 깊어진다. 여쭤봐도 될까요? 내가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성함이. 그가 책갈피를 눌러두고 얼굴을 들었다. 최민호입니다. 이사 온 민호, 저는 박소연이에요. 소연. 커피집 사장. 내 이름을 그가 한 번 더 부르듯 되뇌었다. 소연 씨. 그 짧은 호명이 이상하게 깊게 들렸다. 단순한 소개였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들어왔다. 같은 자리, 같은 주문, 같은 조용한 웃음. 우리는 말이 많은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떠받치는 사람들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점점 길어지는 눈인사와 오늘은 바람이 쌀쌀하네요. 같은 짧은 대화들이 우리의 하루에 작은 틈을 만들었다. 그 틈에는 뜨거운 것이 아니라 묘하게 편안한 온기가 자랐다. 사흘째 되던 날, 손님 사이가 잠깐 비었을 때 내가 먼저 물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결혼은요? 그는 시선을 잠깐 돌렸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했었어요. 오래전에 조용히 끝났습니다. 말끝이 깔끔했다. 변명도 과장도 없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벌써 오래됐고요. 지금은 제 일에 집중하면서 삽니다. 혼자가 편하셨나요? 그 질문에는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편했던 것도 맞고 외로웠던 것도 맞았다. 어느 쪽이 더 큰지 그건 매일 달랐다. 나는 웃으며 얼버무렸다. 커피는 일정하게 내리면 맛이 안정적이거든요. 사람 마음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가 소리 내지 않고 웃었다. 그 말. 좋네요. 그 무렵부터. 나는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다. 머리칼의 방향을 바꾸거나 앞치마 매듭을 다르게 묶어보거나 누군가를 의식해서라기보다 누군가에게서 튕겨나온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느낌이었다. 하루라도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날이면 가게의 공기가 조금 공허해 보였다. 낮게 흐르는 음악 사이사이에 그의 책장 넘기는 소리가 빠진 것 같았다. 어느 날 나는 그의 느긋함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손님이 몰아치던 점심이 지나고 주방에 쌓인 접시를 다 치웠을 때였다. 그는 창문가 자리에서 천천히 책을 읽고 있었다. 태풍 전야처럼 가게가 잠깐 고요해진 순간 나는
자신도 모르게 걸어가 말을 꺼냈다. 민호 씨는 늘 천천히 말하시네요. 그가 책에서 손가락을 떼고 나를 올려다봤다. 원래 성격이 그래요. 빨리 말하면 자꾸 놓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가끔은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생각보다 단단했다. 말해놓고 내 표정이 더 어색해졌다.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럴 수 있죠. 근데요, 그는 말끝을 조금 낮췄다. 느리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오래 생각하고 오래 느끼는 편일 뿐. 말이 심장에 닿는 속도는 각자 다르다. 그 말이 내 안쪽에 어떤 문손잡이를 느릿하게 돌려 열었다. 나는 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거울 속의 내 표정이 낯선 듯 익숙해 보였다. 오래전 어딘가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얼굴 무심한 채 하면서도 누군가의 말을 오래 붙들어 두는 사람의 얼굴. 며칠 뒤 날씨가 유난히 흐렸다. 오후 5시 무렵 손님이 뚝 끊겼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가볍게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카운터 위 조도를 줄이고 창가 조명만 켰다. 커튼 끝이 어둠과 빛 사이에서 조용히 떨렸다. 그가 아직 자리에 있었다. 오늘따라 더 말수가 적었다. 나는 수건을 접고 뒷문을 확실히 잠근 뒤 카운터 너머로 물었다. 오늘은 마지막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사장? 특전으로. 그가 자리에서 몸을 약간 일으키며 웃었다. 그럴 수 있다면. 영광이죠. 나는 에스프레소 비율을 조금 바꿔 부드럽게 내렸다. 2잔을 트레이에 올려 창가로 갔다. 그가 굳이 내 자리를 비켜주려 하길래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빗소리가 유리창에 더 가까워졌다. 그의 손가락 마디가 컵을 감싸는 모양이 보기 좋았다. 이 동네는? 어때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고요해서 좋아요. 밤에 바람 소리가 크게 들리더군요. 그는 잠시 창밖을 봤다. 여기는 낮에도 바람이 잔잔하네요. 커피 때문일까요? 내가 농담처럼 말하자. 그가 웃었다. 웃음이 천천히 올라왔다 사라졌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어색하지 않은, 오히려 편안한 공백? 그 공백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나는 정말 괜찮은가? 혼자가 더 편하다고 믿어온 세월이 헛것은 아니다. 살림을 꾸리고 가게를 운영하고 계절마다 화분을 갈아주며 사는 일, 그 모든 걸 나는 잘해왔다. 그런데 누군가와 같은 시간에 같은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이렇게 조용히 좋을 수 있다니. 그 사실이 당혹스러우면서도 기쁘게 느껴졌다. 그가 컵을 내려놓고 내 쪽을 보았다. 소연 씨, 이름을 부르는 소리엔 그 사람의 시간이 섞여 있다. 나는 무심한 척 눈을 돌리지 않았다. 처음 왔을 때부터 이 가게가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그는 말을 고르고 있었다. 어떤 공간은요? 저 주인이 말하지 않아도 주인의 마음이 보여요. 여긴 고요하고 단단하고 따뜻하네요. 누군가 내 가게를 그렇게 말해준 적이 있었나. 나는 웃으려다가 그냥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다. 고맙다는 말 대신 컵을 한 모금 더 들이켰다. 커피는 조금 식어 있었지만 맛은 더 둥그러져 있었다. 그날 밤 셔터를 내린 뒤 나는 한동안 가게 안을 서성였다.
의자 다리를 테이블 위로 올려놓고 행주를 깔끔히 접어 바구니에 넣고 내일 쓸 원두를 미리 저울에 올려보았다. 어떤 움직임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마음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불을 낮게 켜고 침대에 누웠다. 빗소리가 창문틀을 스쳐 지나가며 어둠을 부풀렸다. 나는 눈을 감았지만 바로 잠들지 못했다. 이 감정이 다시 흔들리는 걸까? 아니면 흔들릴 수 있는 힘이 아직 남아있는 걸까? 답을 알 수는 없었다. 다만 다음 날 아침 나는 조금 더 단정하게 앞치마를 맸다. 그리고 습관처럼 가게 문을 열었다. 초침이 팔을 가리킬 즈음 골목 끝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다가왔다. 익숙한 그림자, 익숙한 높이, 익숙한 속도, 문이 열리기 직전의 짧은 정적. 나는 그 정적 속에서 숨을 한 번 고르고 미소 짓는 법을 떠올렸다. 그가 들어왔다.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입니다. 나는 대답했다. 오늘도 진하게, 네, 오늘은 좀 천천히 마시고 싶어서요. 그 말은 커피에 대한 말 같았지만 오늘 하루에 대한 말처럼 들렸다. 나는 분쇄도를 맞추고 물줄기를 올렸다. 추출구에서 첫 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생각했다. 내가 믿어왔던 단단함이 조금 바뀌어도 괜찮다. 커피도, 사람도. 비율을 아주 조금 바꾸면 새로운 맛이 난다. 유리 위로 빛이 흘렀다. 그는 창가에 앉아 책을 펼쳤다. 나는 스팀 피처를 씻으며 창밖의 비늘 같은 햇살을 보았다. 점심이 가까워 오자 손님이 늘었다. 빨리 움직이고 빠르게 계산하고 손에 익은 동작으로 컵을 쌓았다. 그러다 눈을 들면 그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어떤 날은 책이고 어떤 날은 노트였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펼치지 않고 그저 창밖을 보았다. 그 묵묵함이 이상하게 마음을 안정시켰다. 내가 분주할 때 누군가가 조용히 자리를 지켜주는 건 말로 되지 않는 위로가 되곤 한다. 하루는 계산대 옆 팁병에 작은 쪽지가 있었다. 오늘의 커피, 어제보다 더 좋았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지만 당신의 손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M. 나는 웃음을 삼키며 쪽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손끝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로 덮여졌다. 그날 저녁, 바람이 조금 센 날이었다. 셔터를 내리기 전에 나는 홀의 조명을 하나씩 껐다. 음악도 천천히 볼륨을 낮췄다. 문 앞에 비상등만 남았다. 그가 아직 있었다. 문 닫는 시간인가요? 그가 물었다. 네, 비가 오려나 봐요. 나는 대답했다. 오늘은 일찍 끊기네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집었다. 그럼 먼저 갈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문가에서 그가 잠깐 멈췄다. 돌아서서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내일 뵐게요. 소연 씨, 문이 닫히고 난 뒤 가게에 안이 갑자기 넓어졌다. 무게의 중심이 살짝 이동한 것처럼 나는 바닥을 한 번 더 쓸고 커튼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그리고 불을 끄고 나왔다. 골목의 공기는 촉촉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들리는 듯했다. 여수의 밤은 늘 바람이 있었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오래 잊고 있던 문장을 작은 소리로 되뇌었다. 사랑은 끝나지 않기도 한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몸을 누였다. 눈을 감자.
가게 창가에 앉아있던 그의 손모양이 떠올랐다. 컵을 감싸던 손등의 무늬, 페이지를 넘기던 엄지의 속도, 말하기 전 한 번 숨을 고르는 습관. 큰 사건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사소한 것들이 내 하루의 온도를 바꾸고 있었다. 그 변화가 무섭지는 않았다. 다만 낯설었다. 심장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박동했다. 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았다. 그 박동과 내 숨 사이의 간격이 조금 가까워지는 느낌. 밤이 깊어지고 빗소리가 멎었을 무렵 나는 한 가지를 인정했다. 내일.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을 이미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침은 다시 올 것이다. 커피는 또 내려질 것이다. 이름을 부르는 일도, 눈인사를 나누는 일도, 같은 자리에 앉는 일도 모두 같은 듯 매번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같고 다른 사이에서 나는 오래 닫아두었던 장르의 표지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볼 것이다.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는 여전히 느릴지 모르지만 괜찮다. 느린 것의 장점은 중요한 문장을 놓치지 않는 데 있으니까. 그날 밤 창문 밖으로 달이 짧게 비쳤다 사라졌다. 나는 얕게 잠들며 마음속으로 주문처럼 되뇌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한 모금 더 따뜻하게.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10분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 창가, 화분의 흙을 손끝으로 눌러보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커튼을 조금 젖혔다. 커피 머신은 이미 예열을 마쳤고 포터필터의 온도도 적당했다. 그 모든 준비가 단지 습관 때문만은 아니었다. 머릿속에 어제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낮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던 순간 문을 나서며 건넨 마지막 인사. 내일 뵐게요. 소연 씨. 그 짧은 문장이 자꾸 귓가에 남았다. 골목 끝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자꾸 허공에서 멈췄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다. 오픈하자마자 오는 건 대개 단골 어르신들이니까. 나는 괜히 시계를 한 번 더 확인했다. 그리고 웃음이 새어나왔다. 왜 이러지? 나. 어제까지의 나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혼자인 삶이 편하다고. 이제는 익숙하다고. 나에게는 커피와 가게면 충분하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가벼운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게 되었을까? 9시가 조금 넘자. 문이 열렸다. 바람이 먼저 들어왔다. 그 뒤로. 익숙해진 그림자. 최민호. 오늘 그는 진회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다. 셔츠 컬러가 단정하게 나와 있었고 손엔 얇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렀다. 나는 본능처럼 웃음을 지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아메리카노.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은 조금 진하게 부탁드려요. 나는 분쇄도와 추출 비율을 어제보다 살짝 조정했다. 물줄기를 내리는 손목이 이상하게 조심스러워졌다. 마치 작은 의식이라도 치르듯 한 방울 한 방울이 가지런히 떨어졌다. 스팀 노즐에서 희미한 김이 올라왔다. 나는 잔을 건네며 말했다. 오늘은 책을 들고 오셨네요. 네, 오래전에 읽었던 건데 다시 펼쳐보고 싶더라고요. 책 표지는 바랜 남색, 활자도 오래된 서체였다. 나는 제목을 조심스레 읽었다. 낡은 의자에 앉아. 문장부터가 느렸다. 그 사람과 닮았다. 이런 책 좋아하세요. 내가 물었다. 그가 짧게 웃었다. 빠른 게 싫은 건 아니에요. 근데요.
느린 것엔 다른 맛이 있어요. 차처럼, 커피처럼 말끝이 잔잔했다. 나는 괜히 컵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이 공기 중에 오래 머물렀다. 그날은 유난히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다른 손님들이 몰려왔다 빠져나가는 사이에도 그의 자리는 변하지 않았다. 책을 읽고 커피를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가끔 내 쪽을 보았다. 시선이 부딪힐 때마다 나는 웃었고 그는 천천히 미소로 답했다. 아무 말 없는데. 이상하게 대화가 이어지는 느낌. 전고가 가까워졌을 때 가게 문이 잠시 소란스러워졌다. 간호사들이 우르르 들어와 테이크아웃을 주문했고 나는 손이 바쁘게 움직였다. 주문을 받고 샷을 내리고 컵 뚜껑을 닫는 사이 누군가 조용히 내 앞에 작은 병을 올려놓았다. 허브티 잎이 들어있는 투명한 유리병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였다. 이거 드시려고요? 아니요. 소연 씨 드리려고요. 차 좋아하신다면서요. 내가 놀란 얼굴을 하자. 그가 덧붙였다. 커피 말고 밤에 잠 안 올 때 마시면 좋아요. 라벤더랑 레몬밤 섞인 거예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조심스레 병을 손에 쥐었다. 유리의 차가운 감촉과 함께 속에서 희미한 향이 올라왔다. 고맙습니다. 이런 거 일부러 사신 거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가게 나와서 바로 옆 허브 가게에 들렀어요. 소연 씨가 커피 향 좋아하는 건 알지만 가끔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말은 담백했지만 내 심장은 조금 더 빠르게 뛰었다. 나는 괜히 커피 머신의 버튼을 다시 확인하며 웃었다. 덕분에 오늘 밤은 향기롭게 잘 수 있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날 오후 손님이 잠시 뜸해졌을 때 나는 병을 열어 향을 맡았다. 은은한 라벤더 향이 코끝을 스쳤다.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세세하게 생각해 준 게 도대체 얼마만이었을까? 저녁. 집으로 돌아와 허브차를 우리며 나는 오래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여수의 저녁 바람이 지나가고 멀리서 파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컵에서 올라오는 김이 얼굴을 스쳤다. 향이 부드럽게 폐 안으로 스며들자 낮에 그가 한 말이 다시 떠올랐다. 느린 것엔 다른 맛이 있어요. 느리게 익어가는 마음. 나는 그게 싫지 않았다. 오히려 무서웠다. 이 편안함이 오래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이 무서웠다. 침대맛 스탠드를 끄려다 나는 핸드폰을 열었다. 메시지 창을 열었다 닫았다. 오늘 고마웠어요. 그 한 줄이 이렇게 어려운 말이었나. 손가락이 머뭇거리다 결국 전송 버튼을 눌렀다. 푸른 불빛이 꺼지고 어둠이 방을 채웠다.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두드렸다. 다음 날 그는 여전히 그 시간에 왔다. 오늘은 아이보리 셔츠에 네이비 니트를 걸쳤다. 창가에 앉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가 그의 것 같았다. 허브차. 잘 드셨어요. 그가 먼저 물었다. 나는 웃었다. 덕분에. 정말 잘 잤어요. 향이 참 좋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의 대답이 짧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온기가 있었다. 그날은 이상하게 대화가 조금 더 이어졌다. 커피 이야기를 하다가 여행 얘기로 넘어갔다. 혹시 좋아하는 계절 있으세요? 내가 물었다.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갑지만 햇빛이 남아있는 시간.
바다 냄새가 선선하게 느껴지는 때 나는 웃었다. 여수의 바다가 그럴 때 참 예뻐요. 맞아요. 그래서 이 동네로 이사 온 거예요. 정말요. 도시 소음에 지쳤거든요. 이제는 바람 소리가 들리는 데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 말에 나는 괜히 가슴이 저릿해졌다. 나도 비슷했다. 서울의 번잡함에서 내려온 지 벌써 10년. 그동안 나는 커피에 내 하루를 담아왔다. 내 삶을 설명하는 문장이 있다면 아마 이거였을 거다. 혼자여서 괜찮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며칠 후 작은 변화가 생겼다. 그는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마친 뒤 잠시 머뭇거렸다. 소연 씨,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 나는 눈을 들었다. 혹시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근처에 조용한 밥집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순간 숨이 멎었다. 단골 손님이 아닌 누군가의 초대에 나는 머릿속에서 수많은 이유를 찾았다. 바쁘다, 피곤하다, 그냥 오늘은. 그런데 그 어떤 말도 입술을 뚫고 나오지 않았다. 대신 고개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끄덕여졌다. 좋아요. 그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창밖의 오후 햇빛보다 따뜻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골목 끝 작은 한정식 집에 앉았다. 문을 열자 고소한 된장 냄새와 나무 향이 섞여 나왔다. 방은 조용했고 나무창 사이로 바람이 드나들었다. 밥상 위엔 단정한 반찬들이 놓였다. 김이 오르는 솥밥, 잘게 다진 나물, 간장게장 작은 접시. 나는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민호 씨, 이런데 잘 아시네요. 저도 어제 알았어요. 지나가다 창문 너머로 본 느낌이 좋아서요. 소연 씨랑 같이 오고 싶었어요. 그의 말이 담백해서. 나는 웃음이 났다. 밥을 먹는 동안. 대화는 끊어지지 않았다. 좋아하는 음악, 가본 여행지. 가끔 그가 읽는 시의 한 구절. 그의 목소리는 낮고 말의 속도는 여전히 느렸다. 그러나 그 느림이 이제는 답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사이사이가 내 마음을 풀어주었다. 밥을 마친 뒤 우리는 천천히 가게 쪽으로 걸었다. 초저녁 바람이 살결을 스쳤다. 가로등 불빛이 길 위에 노랗게 번졌다. 가게 앞에 다다른 순간 그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손바닥이 닿는 순간 숨이 막혔다. 심장이 몸 전체를 흔드는 것 같아졌다. 소연 씨, 그가 낮게 불렀다. 나는 얼굴을 들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그의 눈빛이 깊었다. 부드럽지만 강하게 잡아끄는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손등에 남은 온기가 지워지지 않았다. 물을 틀어 씻어도 따뜻한 기운은 그대로였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위험하다. 그런데 싫지 않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핸드폰을 뒤적이다가 결국 화면을 껐다. 방 안이 고요했지만 내 안은 소란스러웠다. 오랜 시간 내 안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여자라는 감각. 나는 그걸 부정하지 못했다. 아니, 부정하고 싶지 않았다. 며칠 뒤 그는 다시 가게에 왔다. 오늘은 더 밝은 얼굴이었다.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눈빛은 조금 더 깊어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길의 끝은 어디일까? 그러나 답을 찾지 않았다. 대신 문득 그가 말했다. 이번 주말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바람 좋은 데가 있는데 드라이브 같이 갈래요. 나는 짧게 숨을 삼켰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오래 굳어있던 벽이 아주 조용히 무너졌다. 주말 아침.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눈을 떴다. 창밖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전날 밤부터 이어진 설렘이 아직도 가슴속에서 잔잔히 파동을 그렸다.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머뭇거렸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단정해야 하지만 너무 딱딱하면 안 된다. 자연스러우면서도 조금은 예뻐 보이고 싶었다. 오래 잠들어 있던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런 고민을 다시 하게 될 줄이야. 결국 나는 아이보리색 니트와 연청색 데님을 골랐다. 머리칼은 느슨하게 묶고 립스틱을 아주 살짝 발랐다. 욕실 거울 속에 나는 어딘가 낯설었다. 아니, 낯설다기보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얼굴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도착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빨리 뛰었다. 가방을 챙기고 문을 나서는데 손끝이 약간 떨렸다. 가게 앞 골목으로 나가자 은빛 SUV가 눈에 들어왔다. 차창 너머로 그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소연 씨. 그의 목소리가 아침 공기 속에서 부드럽게 퍼졌다. 나는 짧게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차 안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담요가 뒷좌석에 가지런히 접혀 있었고 텀블러와 작은 과일 바구니가 조수석 발밑에 놓여 있었다. 세심한 준비가 느껴졌다. 준비가 대단하네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이런 날은 길이 목적지보다 더 소중하잖아요. 그 말에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엔진을 조용히 켰다. 차가 부드럽게 골목을 빠져나갔다. 도시는 점점 뒤로 물러나고 창밖으로 푸른 들판이 펼쳐졌다. 봄 햇살이 도로 위에서 반짝였다. 라디오에서 오래된 발라드가 흘러나왔다. 나는 창문을 조금 열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가 옆에서 짧게 말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잘 어울리네요. 나는 놀라서 그를 보았다. 그의 눈길은 도로를 향해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다. 심장이 또 한 번 조용히 떨렸다. 1시간쯤 달렸을까. 차는 강가에 닿았다. 사람들이 거의 없는 한적한 곳이었다. 강물은 유리처럼 맑았고 햇빛이 수면 위에서 작은 별빛처럼 부서졌다. 그는 차에서 담요를 꺼내 평상 위에 펴고 텀블러 2개를 꺼냈다. 앉아요. 여기 공기 참 좋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담요 위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발밑으로 풀 냄새가 은은하게 올라왔다. 그가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내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짧은 접촉이 내 몸 전체를 흔들었다. 손끝에서 심장까지. 뜨거운 파문이 퍼졌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나를 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깊고 고요했지만 안쪽에서 무언가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소연 씨, 그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럽게 울렸다. 이 순간이 너무 좋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있는 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의 손을 뿌리치지도 않았다. 오히려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그와 맞닿았다. 내 안에서 오래 묶여있던 무언가가 느슨하게 풀리고 있었다. 그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내가 처음 가게에 들어섰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이 사람, 내 삶에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 말이 바람을 타고 내 귓가에 스며드는 순간, 눈가가 뜨겁게 젖었다. 오랜 세월 동안 듣지 못했던 문장이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혼자인 게 편하다고 되뇌던 내 삶의 파문을 일으키는 말. 나는 조용히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의 팔이 조심스럽게 내 어깨를 감쌌다. 바람이 강을 스치고 갈대가 사각거렸다. 세상은 고요했고 우리는 서로의 온기에 기대고 있었다. 우리는 강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햇빛이 물결 위에서 반짝였다.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내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소연 씨,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바람 소리도, 새소리도, 멀리서 들리던 강물의 흐름도 모두 멈춘 듯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의 손이 내 뺨을 감쌌다. 그리고 입술이 닿았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이내 깊어졌다. 오랜 공허를 메우는 듯한 입맞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 안에서 울렸다. 내 몸은, 내 마음은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저녁 무렵, 우리는 작은 횟집에 들렀다. 바닷가 마을 특유의 비릿한 냄새와 갓 썰어낸 생선의 신선한 향이 섞였다. 소박한 상 위에 놓인 생선회, 초장, 그리고 따끈한 미역국. 그는 잔을 내밀었다. 오늘 내겐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나도 잔을 들었다. 저도요. 우리는 소리 없이 건배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더 차가워졌다. 별빛이 희미하게 떠 있었다. 우리는 오래된 모텔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단출했지만 깨끗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내가 다시 여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그의 손길이 천천히 내 머리카락을 풀었다. 입술이 이매에, 뺨에, 그리고 내 입술에 닿았다. 세상의 소리가 멀어졌다. 남은 건 심장 박동과 두 사람의 숨결뿐이었다. 오랜 시간 봉인돼 있던 감각이 다시 피어났다. 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 밤, 우리는 서로의 온기에 모든 것을 맡겼다. 새벽, 창밖으로 파도가 속삭이듯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커튼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나는 그의 품에서 눈을 떴다. 따뜻했다. 오랜 세월 혼자라는 말로 자신을 다독였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멀어졌다. 그의 팔이 내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잘 잤어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덕분에. 그가 내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소연 씨, 오늘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예요.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저도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 안에서 오래 굳어있던 벽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그리고 그 무너짐이 두렵지 않다는 걸, 오히려 감사하다는 걸, 사랑이 다시 내 삶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여수의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다. 하지만 내 안의 바다는 격렬히 출렁이고 있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상할 만큼 행복했다. 여수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물결처럼 번졌다. 민호는 라디오 볼륨을 낮추고 조용히 운전했다. 나는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소란스러웠다. 방금 전까지 그의 품에 안겨 있던 내 몸. 그 뜨거운 온기와 낮은 숨소리가 아직도 생생했다. 내 손가락 끝에서부터 심장까지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다. 이게 정말 나 맞아. 오래전 잊혀진 감정이 다시 깨어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자연스러웠다. 피곤하죠. 민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그가 잠시 내 쪽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도로 위의 햇빛보다 따뜻했다. 가게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다. 나는 차에서 내리기 전에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민호는 아무 재촉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내 손을 가볍게 감싸며 말했다. 오늘 고마웠어요. 그 말은 너무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가 느껴졌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저도요. 차문을 닫고 가게 앞에 서서. 나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SUV의 뒷불빛이 골목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순간 알았다. 나는 이 사람을 기다리게 될 거라는 걸.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불을 켜고 일어나 허브차를 우리었다. 향이 퍼졌지만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파동이 일었다. 나는 무너지고 있다. 아니, 이미 무너졌다. 그가 나에게 건넨 말과 손길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단지 두려움이 있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까? 나는 한 번 상처받은 사람이다.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걸었다가 잃었다. 그 후로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런데 지금 나는 또다시 그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 나는 그 손을 이미 잡았다. 다음 날 가게 문을 열면서도 나는 전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커피 머신의 스팀 소리가 귀에 맴돌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바닷가에 머물러 있었다. 손님이 몇 명 드나들었지만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가 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흐릿했다. 오전 9시 반. 문이 열렸다. 그는 어제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화이트 셔츠에 네이비 블레이저.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오셨어요. 그는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빵이에요. 아침에 갓 구운 거라네요. 커피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나는 그 봉투를 받으며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고마워요. 그런데 너무 자주 챙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가 미소 지었다. 이게 자주인가요? 앞으로 더 하고 싶은데. 그 말에 나는 웃으면서도 가슴이 저릿했다. 이런 사소한 친절들이 내 마음을 더 깊이 흔들고 있었다. 우리는 창가에 앉아 빵과 커피를 나눴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이상한 평화를 느꼈다. 빵을 자르던 그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스치자 심장이 가볍게 떨렸다. 순간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내게 닿았다. 오래 머물렀다. 그 눈빛 안에는 질문도, 확신도, 그리고 기다림도 있었다. 민호 씨,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그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나를 똑바로 보았다. 느리게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자꾸 앞서네요. 소연 씨가 싫으면 멈출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싫지 않아요. 그냥 무서워요. 그가 내 손을 살며시 감쌌다. 무섭게 하지 않을게요. 어떤 일도. 다시는? 그 말은 약속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손님이 없는 틈에 우리는 가게를 함께 정리했다. 그는 커튼을 걷고 나는 테이블을 닦았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며 작은 파문을 만들었다. 비 냄새? 참 좋네요. 그가 창가에 서서 말했다. 나는 젖은 공기의 향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자연스럽다니.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그냥 들어가기 아쉬운데요. 저녁. 같이 할래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좋아요. 우리는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갔다. 테이블 위에는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파스타와 와인이 차려졌다. 나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편안했다. 그의 눈빛이 내 얼굴에 머물 때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뛰었다. 소연 씨? 그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오늘 하루 종일 당신 생각만 했어요.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와인의 빛이 잔에서 흔들렸다. 나도. 그래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의 손이 내 손 위에 포개졌다. 손끝에서부터 온기가 번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관계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저녁이 끝난 후 그는 나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번졌다. 차 안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고요는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숨결 같은 온도로 가득 차 있었다. 소연 씨, 그가 조용히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저도요. 그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내 임에 입술을 댔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아주 짧은. 그러나 깊은 순간 그의 입술이 떨어졌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가슴이 뜨겁게 뛰었다. 잘 자요?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차에서 내려 골목 끝으로 걸었다. 뒷모습을 느끼는 동안 빗소리가 세상을 덮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손길, 그의 입술, 그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한때 나는 혼자가 편하다고 믿었다. 이제는 그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무너짐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려지는 아침이 있었다. 며칠 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났다. 그는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작은 선물을 들고 왔다. 책 한 권, 향초, 손수 적은 쪽지.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조심스럽게 모았다. 가게 한쪽 서랍에는 이제 그의 흔적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그러나 행복이 깊어질수록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그림자가 피어났다. 이 관계가 정말 안전할까? 나는 아직도 한 번의 실패를 기억한다. 그 상처는 내 안에서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불안했다. 그가 늦게 오거나 연락이 잠시 뜸하면 가슴이 조용히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우리는 그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는 깔끔하게 정리된 식탁 위에 파스타와 샐러드를 차려놓았다. 와인잔이 빛을 머금고 있었다. 생각보다 요리 잘하시네요. 내가 놀란 듯 말하자 그가 웃었다. 소연 씨 오신다니까. 준비했죠. 그 말에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저녁을 마치고 우리는 소파에 앉았다. 창밖에는 빗소리가 은은했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나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입술이 닿았다. 이번에는 더 깊고 오래 숨결이 엉키고 심장이 쿵쿵 울렸다. 그날 밤 나는 그의 품에서 잠들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천, 오랜만에 듣는 심장 소리,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다. 그러나 행복의 문턱에서 나는 또다시 불안해졌다. 이 사랑이 또다시 나를 무너뜨리면 어떡하지? 그 질문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나는 침대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평온하게 잠든 얼굴. 그 얼굴을 보며 속삭였다. 제발, 이번에는 끝까지.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가게가 문을 닫는 저녁이면 그는 자연스럽게 내 옆에 있었다. 작은 시장을 함께 걷고 골목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여수 앞바다를 따라 나란히 걸었다. 민호는 여전히 말수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나에게 불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고요함이 내 안의 소음을 잠재웠다. 그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하루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행복이 깊어질수록 내 마음 한쪽에서 낯선 그림자가 피어났다. 이렇게까지 의지해도 괜찮을까 다시 무너지는 날이 오면 나는 거울 앞에서 종종 멈춰 섰다. 예전에 나는 혼자서도 잘 견디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지금의 나는 아니었다. 그의 부재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허전했다. 그 사실이 두려웠다. 어느 저녁, 가게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손님이 모두 돌아가고 우리는 카운터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잔잔했다. 민호가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따라 표정이 조금 무겁네요. 나는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다.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나 때문인가요? 그의 질문은 직선적이지 않았지만 깊었다? 나는 잠시 시선을 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무서워요. 뭐가요 이렇게 행복한 게. 오래 갈까 봐. 아니, 오래 가지 못할까 봐.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대신 내 손을 가볍게 감싸쥐었다. 그 온기가 내 불안을 조금 누그러뜨렸다. 소연 씨, 그가 낮게 속삭였다. 내가 그 불안을 없애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혼자 두지는 않을게요. 그 말은 약속 같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 편안해졌다. 며칠 후 우리는 함께 드라이브를 나섰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다. 바람이 가는 대로, 길이 이끄는 대로 차를 몰았다. 차 창밖으로 초록빛 산과 흰 구름이 펼쳐졌다. 음악은 잔잔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묵직한 질문이 계속 맴돌았다. 이 사람의 과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나는 그에게 거의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현재의 민호만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의 지난 시간이 궁금해졌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엉킨 감정. 민노 씨. 내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네, 전에 결혼했다고 했지요. 그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조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잠시? 차 안에 긴 침묵이 흘렀다. 그는 한 손으로 핸들을 부드럽게 돌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낮게 입을 열었다. 오래전 일이에요. 그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가 말을 멈췄다. 나는 조용히 기다렸다. 결국 나 혼자서만 조용했던 거더라고요. 몇 년을 함께 살았는데 마음은 멀어져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오래된 상처의 그림자가 스며 있었다.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겨 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랑 살고 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지요. 나는 숨을 삼켰다. 가슴이 조용히 저릿해졌다. 민호가 그렇게 담담하게 말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는 상처를 깊게 안고 있었다. 나처럼. 힘들었겠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가 잠시 흔들렸다. 그래서 아마 더 조심하게 됐나 봐요.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나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가 느리게 다가온 이유,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던 이유, 모든 게 이해됐다. 그리고 이상하게 더 믿고 싶어졌다. 그날 저녁, 우리는 그의 집에서 식사를 했다. 식탁 위에는 그가 직접 준비한 음식이 놓였다. 구운 연어,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와인 한 병,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었다. 나는 잔을 들고 그를 바라봤다. 생각보다 로맨틱하시네요. 그가 웃었다. 소연 씨 덕분이에요. 나한테 이런 시간을 다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해준 사람. 그 말에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와인의 붉은 빛이 잔에서 출렁였다.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소파에 앉았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빗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민호가 내 어깨에 팔을 둘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소연 씨, 오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목소리가 내 귓가를 스쳤다.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나는 그의 품에 몸을 맡겼다. 입술이 닿았다. 이번에는 더 깊고 더 오래 숨결이 엉키고 심장이 쿵쿵 울렸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뜨거움이 숨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 밤.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스며들었다. 아침. 창밖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왔다. 나는 그의 품에서 눈을 떴다. 그의 손이 내 머리칼을 부드럽게 쓸고 있었다. 잘 잤어요. 그가 낮게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덕분에. 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소연 씨, 이 순간을 오래 지키고 싶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대답했다. 나도 그래요. 하지만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있었다. 우리는 함께 시장에 들렀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고르고 계산하려던 순간 누군가가 민호에게 다가왔다. 어이. 윤씨 낯선 중년 남자였다. 그는 반가운 듯 민호의 어깨를 툭 쳤다. 오랜만이네.
그 옛날 이혼한 그 부인 말이야. 얼마 전에 다시 연락갔다며 그 말이 공기 중에 떨어지는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호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애쓰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그냥 옛날 얘기를 괜히 꺼낸 거예요. 나는 웃는 척했지만 속에서 파문이 일었다. 그의 과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고요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역시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내 마음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이 사랑이 또다시 나를 상처내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나는 오랫동안 뒤척였다. 그의 손길이 그리웠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핸드폰을 들어 메시지를 쓰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민호 씨, 우리 괜찮은 거죠? 하지만 끝내 보내지 못했다. 대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이번에는 끝까지. 밤이 깊도록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 동안 민호의 얼굴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다. 시장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이혼한 그 부인. 다시 연락갔다며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 말이 농담인지 사실인지 아니면 그냥 의미 없는 옛날 얘기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내 가슴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메시지를 쓸까 말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 화면을 껐다. 내가 두려운 건 대답이 아니라 대답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흔들릴지였으니까 다음 날 가게 문을 열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커피를 내리는 손끝이 평소보다 미세하게 흔들렸다. 손님이 주문한 라떼 위에 그리려던 하트는 삐뚤게 번졌다. 내 마음이 그랬다. 오전 10시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다. 늘처럼 차분한 표정. 하지만 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평온하게 울렸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왔네요. 커피를 내리는 동안. 내 안에서 두 개의 감정이 싸우고 있었다. 보고 싶었다는 마음과 묻고 싶다는 마음. 커피를 건네는 순간 그는 내 표정을 살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소연 씨, 그가 낮게 불렀다. 어제 시장에서 들은 말 때문이죠. 나는 손을 멈췄다.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민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설명할게요.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민호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그 사람 오래전에 끝난 관계예요. 다시 연락 온 건 사실이에요. 몇 달 전에. 갑자기 메시지가 왔어요. 미안했다는 말, 잘 지내냐는 말. 하지만 난 답하지 않았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왜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소연 씨한테 상처가 될까봐. 아니, 그 전에. 나 자신이 흔들릴까봐 두려웠던 것도 있어요. 상처 준 사람이니까 화도 나고 미련이 남아있는지도 궁금했고 하지만 답하지 않았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소연 씨니까.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다. 나는 잔을 꼭 쥐고 속삭였다. 민호 씨, 혹시 아직도 그 사람을... 아니에요. 그는 단호하게 내 말을 끊었다. 그 사람은 내 과거예요.
네, 지금은, 내 미래는 소연 씨입니다. 그 말은 약속 같았다. 그러나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두려움은 여전히 꿈틀거렸다. 믿고 싶었다. 그런데 한번 부서져 본 마음은 쉽게 다시 완전해지지 않는다. 며칠 동안 나는 일부러 거리를 뒀다. 가게 문을 열고 닫는 동안에도, 민호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면서도, 그가 오면 내 마음은 또 복잡해졌다. 정말 괜찮을까 나는 또다시 상처받지 않을까 하지만 그가 없는 가게는 이상할 만큼 공허했다. 창가 자리에 빈 의자가 눈에 밟혔다. 나는 결국 인정했다. 그를 원하고 있다는 걸. 어느 날 저녁, 그는 가게 문을 닫을 즈음 찾아왔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민호는 젖은 어깨로 카운터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게 안은 빗소리와 스팀 노즐 소리로 가득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소연 씨, 그가 낮게 속삭였다. 나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했어요. 내 과거는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나는 소연 씨랑 앞으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의 손이 내 손등을 감쌌다. 그 온기가 빗소리보다 더 깊게 스며들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 겁이 많아요. 알아요. 다시 무너질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런 일 없게 할게요. 그 말에 내 눈가가 뜨거워졌다. 나는 결국 그에게 안겼다. 그의 품에서 빗소리가 멀어졌다. 심장 박동이 내 귓가에서 울렸다. 이 사람이라면 믿어도 될까? 그날 밤, 우리는 그의 집에서 다시 만났다. 방 안에는 촛불 대신 작은 스탠드 불빛이 켜져 있었다. 와인잔 2개, 간단한 안주가 테이블에 놓였다. 그는 내 코트 위에서 빗방울을 털어주며 낮게 말했다. 오늘 하루 종일 소연 씨 생각만 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깊고 뜨거웠다. 그 눈빛에 빠져들듯 나는 그의 품에 안겼다. 입술이 닿았다. 그리고 그 다음은 말이 필요 없었다. 그의 손길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뒷목을 감쌌다. 내 심장이 뜨겁게 뛰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가 내 곁에 있는 지금이 전부였다. 우리는 서로를 더 깊게 안았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 햇살이 들어왔다. 나는 그의 셔츠를 빌려 입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민호가 뒤에서 내 허리를 감쌌다. 이 장면, 꿈꾸던 거였어요. 나는 웃으며 물었다. 어떤 장면요? 아침 햇살, 커피 향, 그리고 소연 씨. 그 말에 내 심장이 조용히 흔들렸다. 민호가 커피잔을 건네며 말했다. 이제 우리 함께 계획 세워볼까요? 계획 응.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내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늘 평탄하지 않다. 그날 저녁, 가게에서 정리 중일 때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박소연 씨죠. 낮고 차가운 여자 목소리. 네. 그런데요, 민호 씨. 잘 지내시죠, 저는. 그 사람의 전 부인입니다. 순간.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귓가에서 빗소리가 쏟아지는 듯했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 심장을 꿰뚫었다. 저
무슨 일이시죠,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민호 씨, 행복한가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 사람? 예전에도 이렇게 시작했어요. 상처 주지 않길 바랍니다. 뚝, 통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심장이 요동쳤다. 다시 시작된 불안. 나는 이 관계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부서질까? 밤하늘에는 초승달이 걸려 있었고 바람은 낮게 웅궁거리며 산 아래를 스쳤다. 호연은 마을 끝에 세워진 느티나무 밑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한때 아이들이 뛰놀던 그곳은 이제 정막만이 감돌았다. 오래된 나무 껍질에는 세월의 흉터가 깊게 새겨져 있었고 그 틈새마다 누군가의 사연이 묻어 있는 듯했다. 이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지. 호연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기억은 먼 과거를 불러왔다. 은비와 처음 만났던 그 날, 그리고 수많은 오해와 이별, 다시 이어진 인연까지. 그러나 이제 그는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미룰 시간도 남아있지 않았다. 멀리서 가느다란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호연은 숨을 고르며 몸을 돌렸다. 어둠을 헤치고 나타난 이는 은비였다. 그녀는 소박한 남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세월과 고통이 그녀를 한층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호연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왔군요. 은비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부드럽게 울렸다. 그래, 올 수밖에 없었어. 호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그만 끝내야 하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그 속에는 미움도, 원망도 아닌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다. 은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왜, 그날,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호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때의 자신은 너무나 어렸다. 사랑을 지킬 힘도, 세상과 맞설 용기도 없었다. 그 대가가 지금의 모든 비극이었다.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수 없구나.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입니까? 은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나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당신을 원망하지 못합니다. 그 말에 호연의 가슴이 저릿하게 저며왔다.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다. 그러나 그 순간 나지막한 휘파람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나무 그늘 너머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미끄러지듯 나타났다. 이런 감상적인 재회라니 구경거리가 따로 없군. 그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걸어 나온 이는 바로 서윤이었다. 그녀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손에는 빛나는 칼날이 들려 있었다. 달빛이 그 금속 위에서 섬뜩하게 반짝였다. 서윤. 은비가 숨을 삼켰다.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군. 서윤은 은비를 흘긋 보더니 호연에게 시선을 박았다. 넌 늘 네 선택의 대가를 모른 채 살아왔지. 하지만 오늘 그 값을 치르게 될 거야. 그녀의 발끝이 부드럽게 움직였다. 한순간 검은 그림자가 바람처럼 날아들었다. 호연은 본능적으로 은비를 감싸 안고 몸을 돌렸다.
등 뒤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번개처럼 퍼졌다. 그러나 그는 신음조차 삼켰다. 은비의 몸이 안전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호연 은비의 비명이 공기를 찢었다. 그는 힘겹게 몸을 돌려 서윤을 노려보았다. 서윤의 눈빛은 싸늘하게 빛났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고통이 잠깐 스쳐 지나갔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호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왜냐고 서윤은 피식 웃었다. 너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으니까. 내 삶도, 내 이름도, 내 가족도, 전부. 그녀의 칼끝이 다시 번쩍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호연이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서윤을 향해 힘껏 달려들었다. 두 사람의 몸이 부딪히며 땅바닥을 굴렀다. 칼날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고 피 냄새가 서서히 퍼졌다. 그만 은비가 울부짖으며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호연의 팔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외쳤다. 이 싸움, 이제 끝내어 더는 피 흘리지 말아요. 그러나 이미 늦었다. 서윤의 손에서 칼이 이탈하며 땅에 떨어졌고 호연의 가슴에서 선홍빛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다. 은비는 그의 몸을 끌어안았다. 따뜻해야 할 천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그녀의 눈물이 빗방울처럼 쏟아졌다. 호연, 안 돼. 제발. 눈을 떠요. 그는 힘겹게 눈을 떴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미소 지었다. 은비, 널 지켜서 다행이야. 그런 말 하지 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시야는 이미 흐려지고 있었다. 그 순간. 호연의 기억 속에 은비와 함께한 봄날의 풍경이 떠올랐다. 분홍빛 벚꽃이 피 흩날리던 그날. 그녀의 웃음은 세상 어느 빛보다도 눈부셨다. 그는 그 미소를 마음속 깊이 새긴 채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은비의 울음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서윤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뜨겁게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녀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다. 복수라 믿었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남은 것은 피와 후회뿐이었다.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세 사람의 운명은 그 긴 어둠 속에 영원히 묶여버린 듯했다. 초여름의 햇살이 마을의 지붕 위로 고요히 내려앉았다. 산과 들은 이미 푸른빛으로 가득했고 논밭에는 바람결에 흔들리는 벼모가 초록빛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긴 겨울과 꽃피는 봄을 지나 이제는 생명이 왕성하게 자라나는 계절. 그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에도 어느새 평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러나 이 고요함이 오기까지 그들이 지나온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산 아래 새로운 터전. 윤재는 사해 아래 작은 기와집 앞에 서 있었다. 집이라 부르기엔 초라했으나 윤재의 눈에는 세상 무엇보다 따뜻해 보였다. 그 옆에는 소정이 서서 밝게 웃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을 찾기 어려웠다. 오히려 그 눈빛에는 새로운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여기가 우리가 함께 살 집이야. 소정이 살며시 물었다. 윤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크진 않지만 네가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곳, 그거면 충분해. 소정은 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두리번거렸다. 낡은 마루, 오래된 기둥, 그리고 한쪽 벽에 기대놓은 작은 장독대.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두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이었다. 호수에서의 약속. 며칠 뒤, 두 사람은 집 근처 작은 호수로 나들이를 갔다. 호수는 봄비를 머금은 뒤라 더욱 맑았고, 잔잔한 물결 위로 초여름의 햇살이 부드럽게 부서졌다. 바람결에 나무잎이 살랑이며 호수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소정은 물가에 앉아 발끝을 물에 담갔다. 그녀의 옅은 미소는 오랜 상처를 딛고 피어난 연꽃 같았다. 윤재는 그런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소전가,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다시는 네가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할 거야. 네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웃음을 지을 때까지 나는 네 곁을 지킬 거야. 그 말에 소정은 눈을 감았다 뜨며 낮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약속 꼭 지켜. 난 이제 도망치고 싶지 않아. 그녀는 윤재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윤재는 그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알았다. 이 손을 놓지 않는 한 그 어떤 폭풍이 와도 함께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산길에서 들려온 소식. 그러나 평온한 날들이 영원할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윤재는 마을 장터에 갔다가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그가 오래전부터 의심해왔던 인물, 관청의 관리였던 강도형이 결국 역모 혐의로 잡혀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들었나 강도형이 반역을 꾀했다지 뭐야. 예전부터 수상하다 싶었어. 그래도 저렇게 높은 자리까지 오른 사람인데 결국 끝은 참담하구나. 윤재는 그 소식을 듣고도 쉽게 기뻐할 수 없었다. 그는 강도형에게 받은 상처가 깊었지만 그 역시 한때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한때는 나라를 위해 힘을 쏟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탐욕은 결국 그를 나락으로 끌고 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권력과 욕망은 사람을 얼마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자신도 그 길에 휘말렸더라면 어땠을까. 그는 소정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다. 나는 결코 그 길을 걷지 않겠다. 나에게 주어진 행복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전부다. 소정의 비밀 편지. 그날 밤. 소정은 작은 등불 아래 앉아 편지를 쓰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는 아니었다. 그저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글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종이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한때 세상이 두려웠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내 발자국이 향하는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었고 그 따뜻함이 나를 살렸다. 그 사람의 이름은 윤재. 그는 나의 빛이자 내가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다. 소정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조용히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그녀의 새로운 길을 축복하는 듯했다. 혼례 준비 몇 달이 흐른 뒤 윤재와 소정은 혼례를 올리기로 했다. 소박하지만 정성 어린 준비가 이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탰다. 이웃 할머니는 직접 짠 배를 내어주었고
어린아이들은 들꽃을 꺾어와 집 앞에 놓았다. 혼례날 아침. 하늘은 맑았다. 마당에는 하얀 천이 걸리고 그 아래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상이 놓였다. 소정은 고운 옷을 차려입고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뺨은 설레임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윤재는 골룡포 대신 평범한 옷을 입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당당한 빛이 어렸다. 윤재야, 이제 정말 우리가 부부가 되는 거구나. 소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재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부터는 네가 혼자가 아니야. 마지막 시련. 그러나 하늘은 마지막 시험을 주었다. 혼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관청에서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윤재를 영모 사건과 연루된 인물로 의심했다. 이유는 단 하나. 강도형과 과거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윤재 씨, 관하로 가야겠소. 차가운 목소리에 소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안 돼요, 윤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소정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외쳤다. 윤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소정가,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울지 마. 그는 차분히 관청으로 끌려갔다. 소정은 그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이웃들이 그녀를 붙잡았다. 소정가, 네가 쓰러지면 누가 윤재를 구하겠니? 힘을 내야지. 구명운동? 소정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진정서를 썼다. 그동안 윤재가 마을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낱낱이 적었다. 그리고 직접 관청으로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 제발, 제 남편을 살려주세요. 그는 죄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윤재는 결국 무죄로 풀려났다. 그가 강도형과 연루되었다는 증거는 없었고 오히려 강도형의 악행을 막으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관청을 나서는 순간 윤재는 소정을 끌어안았다. 네가 날 살렸어. 네가 아니었으면 난 돌아오지 못했을 거야. 소정은 눈물을 흘리며 그 품에 안겼다. 약속했잖아. 나는 이제 도망치지 않겠다고. 평온한 나날, 그리고 희망, 그 후로 두 사람은 다시 평범한 나날을 보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와서 마을 들녘에 황금빛 벼가 물결쳤다. 소정은 텃밭을 가꾸며 꽃을 심었고 윤재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집 앞 마루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붉게 타올랐고 바람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소정은 조용히 말했다. 윤재야,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이름을 지을까? 윤재는 미소를 지었다. 하늘은 어때 너와 나를 이어준 이 하늘처럼. 소정은 그 말을 듣고 행복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산과 들을 넘어 멀리 멀리 퍼져나갔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그러나 그 끝은 또 다른 시작이었다. 고난을 이겨낸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고 그들의 이름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